네, 안녕하세요. 요즘 유동성이 증가함으로써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ETF라는 상품에 대해서 오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보자 합니다. 자, ETF는 여러분들 Exchange Trading Fund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펀드, 우리가 기존의 증권회사에서 그냥 매수하던 펀드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만 가장 다른 점은 Exchange Trading, 즉 장내에서 거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ETF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시장이 바로 이 유통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상호 투자자들끼리 현금하고 ETF 요거를 서로 바꾸고, 실제로 이 ETF 앞전에는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내가 환매 설정 이게 없이 우리 둘이 서로 바꾸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투자를 하다 보면, ETF 투자를 하다 보면 다른 주식과는 다른 호가창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거래 패턴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 건지 오늘부터 이 우리가 잘 주목을 하지는 않았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ETF도 모든 펀드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운용사가 만들게 되고, 자선 운용사가 어떤 규칙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액티브와 패시브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방식은 기존의 펀드와 유사하죠. 펀드 매니저가 어떤 테마에 따라서 주식을 고르고 비중도 시장에 맞게 조절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ETF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요즘 미국에서 뜨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ETF를 가장 줄이면서 얘가 이제 주력 모델로 떠올랐던 것은 바로 이 패시브 때문이죠. 패시브는 말 그대로 수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특정 지수 아니면 원자재 가격 아니면 환율, 금리 이런 걸 따라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펀드 자체에서 어떤 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바뀌는 것을 나는 그냥 쭉 쫓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패시브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 패시브 펀드가 설정이 되면 요거를 이제 어떤 지수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에 맞춰서 요거를 잘 따라갈 수 있게끔 우리가 운용사가 신탁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런 자산을 사라, 지수를 따라간다면 주식을 사야 되겠죠. 금리를 따라간다면 채권을 사야 되겠죠. 만약에 뭐 선물을 따라간다면 현금을 보유하면서 선물 계약과 증거금융을 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레버리지 펀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른 ETF를 사놓고 선물을 좀 추가함으로써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 자산의 가격하고 찍은 ETF 수, 요거를 가지고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내부입니다. 그래서 Net Asset Value, 굉장히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주식에서 PBR이죠. 즉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우리 펀드가 요 지수를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펀드가 최대한 따라가 본 가격이 주당 우리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서로 매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주식과 마찬가지죠. 매수세가 확 몰리면 주식은 올라가게 되죠. 매도세가 확 몰리면 주식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처럼 매매되는 ETF는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오면 자기 자산 가치 이 내부와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를 우리가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이 시장을 흔들어 가지고 이 펀드와 관계없이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성 문제도 발생하는 거죠. 펀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나는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를 샀는데 실질적으로 코스피 200하고 얘가 따로 놀아버리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한국거래소는 괴리율 3%를 유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일정 이상의 유동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동성하고 이 특정 가격에서
이 조건이 맞춰져야만 ETF는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요 펀드 자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 두 가지 기관이 첫 번째는 AP고요. 두 번째는 LP인데 LP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아주 없는 ETF를 가면 거래량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가가 이렇게 떠 있어요. 지금처럼 매도가 떠 있고요, 매수가 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낮거나 높지만 어쨌든 내가 ETF를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뭐 0.2%, 즉 3%, 법이 정한 3% 손해 내에서는 거의 다 팔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유동성 관리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시장 조성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계에서는 마켓 메이커라고도 하죠. 즉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내부가 변하기는 하지만 이 내부 위아래로 이쪽에는 LP가 매도하고 이쪽에는 LP가 매수함으로써 매수세가 몰렸을 때 유동성이 제공돼 가지고 다시 내부로 내려오고요. 다시 매도세가 몰렸을 때도 밑에서 어느 정도 사주면서 내부를 최대한 따라갈 수 있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쪽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특히 이 주문량을 어느 정도 넣느냐는 법제화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 양이 고정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ETF가 주류가 되면서 막 거래량이 늘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만 와도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만 와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즉 유동성에 대한 이슈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LP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거래량이 늘수록 AP라는 중요성이 갖춰집니다. 자, AP는 어떤 거냐? AP는 두 가지 큰 역할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같은 ETF를 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을 해요. 자, 근데 막 우리 지금같이 매수세가 막 몰려서 가격이 내부보다 0.1%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모두가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서로 매매를 할 생각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강한 투자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보다 앞서서 ETF가 올랐죠. 즉 양의 괴리율이 발생한 거예요. 0.1%의 양의 괴리율. 그러면 여기서 과연 누가 ETF를 팔겠습니까? 모두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가 팔죠? 바로 이 AP들이 판매를 하게 돼요. LP 이 가격이 오기 전에 AP들이 먼저 매도를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AP는 첫 번째 판매와 설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자, 코스피 200이 여러분들 코스피 ETF가 내부보다 0.1%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코스피 200 ETF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죠? 바로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주식들을 일정 비율, 정해져 있는 비율로 사서 갖다 주면 ETF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 이 AP는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서 ETF로 바꿉니다. ETF로 바꾸고 이 ETF를 내다 팔 수 있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요. ETF를 먼저 팔고 주식을 사와서 ETF로 바꾸고 다시 갚는 방식이에요. 즉 AP는 주식을 사가지고요. ETF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반대로 코스피 200 ETF가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코스피 200 지수보다 지금 가격 내부가 마이너스 0.2%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음의 괴리율이 나온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자, 먼저 내부는 ETF를 사고요. 현금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지금 내가 이거 갖다 파는 것보다 이게 더 쌌잖아요? 그러면 요거에서 신탁 계정에서 ETF를 주고 주식을 받아옵니다. 주식을 받아와서 이 주식을 갖다 팔아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은 ETF를 사고 주식을 내다 팔고요. ETF를 주고 주식을 사오면서 여기서 계속 어떤 위험도 지지 않죠. 왜냐하면은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 200 ETF, 즉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두 가지 상품의 순간적인 가격 차이만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아비트라지 중개 거래라고 하고요. 요거를 한국말로는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ETF, AP들은 요 프로세스를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들 ETF를 내부에 묶어 놓으면서 정말 단타 뭐 0.5, 0.5초, 뭐 30초, 1분 요 순간순간 타이밍을 이용해 가지고 단타를 치게 돼요. 자, 두 번째 AP들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요 친구들이 내가 얘한테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 ETF 쪽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다면 역으로 ETF를 이용해서 주식, 선물, 채권 이 시장에 거래량을 공급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코스피 200이 오르고 있어요. 막 오르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괴리율이 양의 괴리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내가 ETF를 팔고 현금을 줄 수도 있지만 ETF를 팔고 현금을 받았어요. 자, 근데 내가 ETF를 팔고 여기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야, ETF를 팔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가지고 내가 그냥 매도 결제를 아까 전처럼 이 주식을 사와서 여기에 ETF를 돌려줘서 여기 쌤쌤을 만드는 결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장부에다가 야, 줘야 될 코덱스 ETF 한 주 이렇게 적어 놓고 계기입니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매도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정 판매사들이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내가 공매도를 하고 싶어. 일부 종목이라도. 그러면 여기 있는 신탁 계정에 있는 주식을 이용해서 빌려주고 공매도에 사용할 수 있는 주식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게 돼서 ETF로 또 주식시장의 공매도 유동성을 줄 수도 있고요. 또 ETF 자체 선물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거는 주식 선물이나 지수 선물하고 묶여가지고요. 또 요거에 대한 결제용, 인도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죠. 즉, AP는 이 ETF와 요거의 순간적인 차이도 이용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주식 자체를 내가 끌어오고 ETF를 끌어와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갚고 하는 걸 통해서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을 통해서 이자율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P들은 두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 내부가 유지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방식이 가장 중요하죠. 왜 그러냐?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했듯이 주식을 사서 이 AP가 이 신탁 계정에 넣으면 ETF의 개수는 늘어나죠. 자, 여기에 한 개 있었고요. 여기 한 개 있었는데 내가 여기다 팔아요. 그럼 내가 0개가 됐죠. 원래 얘는 0개예요. 근데 원래 얘는 0개예요. 0이랑 1이에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ETF를 팔았습니다. 여기 2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내가 주식을 사와서 ETF를 한 개를 만들면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ETF의 개수가 늘었죠. 그럼 여기는 원래 1이라는 자산이 있었는데 이제 2가 된 거예요. 즉 어떤 말이냐면 이 AP와 일반 투자자들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 즉 AP와 신탁 계정이 할 수만 있는 이 설정과 환매라는 행위 자체가 ETF에 얼마만큼의 포지션이 열려 있는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선물에서는 미결제량 같은 거죠. 즉 우리가 요거를 확인을 하면 시장에 얼마나 심리적으로 긍정적인지 심리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식의 상장 주식수 같이 이제 ETF도 설정액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유출할 수 있냐, 시장의 방향성을 유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원래 2019년까지는 이제 뭐 금융감독 공시에 같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꼭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있는 증권정보 포탈 세이브로 여기 들어가셔서 ETF를 누르시고 이렇게 설정액 환매 요거를 이제 빼시면 얼마만큼 자산 총액이 변했는지 그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식은 그죠? 가격이 심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가격으로 차트를 그리죠. 근데 ETF는 그 자체의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를 담보하지 못해요. 매도세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매수세가 증가하면 아까 전에 다시 말씀드렸듯이 AP들이 ETF를 주고 현물을 사와서 ETF 개수를 늘리고요. 만약에 ETF를 여러분들 파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여기서 이렇게 팔다가 물량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 친구들 이걸 가지고 여기서 ETF를 소각하고 주식을 받아서 이거를 거래소에 내다 팔아서 ETF를 소각시켜 버립니다. 즉 ETF는 그 설정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버리지 ETF 같은 것도 거래량이 문제가 아니고 설정액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매일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CU라는 게 있습니다. CU 이게 유닛이에요. 카운팅 유닛이죠. 카운팅 유닛이 왜 발생하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코스피 200이라는 걸 ETF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한 주에 5만 원이죠. 근데 여러분들 코스피 200이라는 이 지수를 맞추기 위한 아까 전에 이 기초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 지수가 삼성전자 30%, SK하이닉스 5%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죠? 삼성전자 한 주에 9만 원 하는데 이거 그러면은 코스피 200 지수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즉 이게 뭐냐? 5만 원 곱하기 그죠? 5만 원 곱하기 5만 주 요거를 가져와야 내가 ETF 5만 주랑 바꿔준다.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5만 주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피 200 코덱스 200이 4만 8천 원 곱하기 5만 요거를 갖고 와야지 뭐 24억인가요? 그 정도 가져와야 네 24억이네요. 24억을 가져와야 코덱스 ETF 5만 주를 준다는 거죠. 코덱스 ETF 5만 주가 나오지 2만 5천 주 만주 이 단위로는 판매와 설정이 불가능하고요. 그 권리 역시 지정 판매사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순자산 총액 이거의 변동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그죠 10, 100, 1000만 이 억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한 5조 가량 포지션이 올라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ETF 시장은 70% 정도가 개인이고요.
5%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거기서 한 5% 이게 국민연금이고, 이거 요거는 이제 보험이나 일타 기관들이에요. 즉 개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래가 많냐, 이런 차익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왜? 개인들은 선물 시장이나 이런 것에 들어갈 이 증거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막 사고 많이 막 팔아서 내부의 괴리를 막 0.5%나 1%씩 여러분들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튀어져 나오면 이거를 잠재우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자산을 내가 보고, 그죠? 내부에서 크게 벗어나지, 이 기초지수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ETF가 막 갑자기 움직인다고 해서 그 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ETF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많이 들어올수록, ETF에 많이 들어올수록 이 친구들이 요걸 가지고 여기저기 빌려줄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정 부분 주식 시장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미국 시장은 이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게 굉장히 ETF 시장도 크고, 이 AP들이나 이런 것들의 서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 ETF 자금을 가지고 콜옵션에 들어가거나 풋옵션 결제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ETF 포지션 자체가 어떤 시장의 어떤 중기적인 장기적인 건 아니에요. ETF의 특징은, 그죠? ETF의 특징은 반대 포지션에 자금이 되면서도 얘가 만기가 없습니다. 만기가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손해를 보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보고, 계속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계속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 ETF가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계세요. 하지만 ETF를 매매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즉, 이 전, 이 가격이 중요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신탁 계정이 얼마나 오르내렸는지, 그리고 레버리지에 많이 들어갔는지, 뭐 인버스에 많이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앞으로 행보를 예상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또 한국에는 이 세이브로 이런 사이트가 있고,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 정보로 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점은 또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드리면 되고요. ETF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제가 ETF 관련 설명할 때도 설정의 환매 이거를 계속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만큼 ETF는 만기도 없고, 그죠? 만기도 없고, 금액도 굉장히 작게 시작을 할 수 있죠. 증거금이나 예탁 제한이 없는 상품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데이터가 모두에게 오픈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이 상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AP들이 뭐 이걸 공매에 이용한다고 해도 이거는 개미한테 유리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옵션이나 선물보다는 훨씬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상품이에요. 하지만 ETF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지수 추종 자금도 많아지고, 지수 추종 반대로 가거나 개별 종목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눈먼, 그냥 갖고 있다고 공시만 하면 되고 어떻게 빌려줘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이 눈먼 돈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시장 자금의 풀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이브로 해서 ETF 눌러보시고, 이렇게 순자산 총액의 변동으로 이게 지금 매일매일 공시가 나와요. 그만큼 굉장히 ETF는 또 빠르게 결제가 되고, 이 AP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빠르니까, 요거를 가지고 시장이 뭐 급락이나 급등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심리가 받쳐주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ETF가 하루 거래량이 2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제 개인들이나 개인 연금이 이런 게 많아지면 ETF가 당연히 많아질 거고요. 만기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ETF 시장에 이렇게 순자산 총액 이렇게 포지션이 쌓이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 그리고 정말
개인들이 이 한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78%, 70% 이상의 자산을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ETF 상품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나는지